실기 시험에 대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수험자 유의사항은 이대로 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험자는 여기에 맞게 꼭 답안지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말대로 개무시하고 들어가 버리면 채점할 때 그 답안지는 개무시당합니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반대대로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험지를 나눠주는데요. 여러분들 하나의 시험실에 하나의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막 종목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는 시험지가 전기기사 시험지가 아니라 전기산업기사는 아니겠죠. 공사기사 시험지를 받았다. 그럼 이제 비슷하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요. 또 시험지를 배부하는 사람도 나눠주다가 잘못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전기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기공사기사를 받고 문제를 막 풀었어요. 그리고 제출하게 되면 내가 시험을 응시한 종목은 전기기사이기 때문에 공사기사를 풀어서 100점을 맞아도 그거는 불합격이 됩니다. 0점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시험지인지, 그 다음에 시험지가 페이지가 누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페이지가 인쇄가 안 됐어요. 한 페이지가. 근데 시험 보면서 그걸 인지를 하지 못했고 시험을 다 봤어요. 그리고 제출을 했어요. 자, 이때에 수험자 잘못인가요? 아니면 시험지 인쇄를 잘못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잘못인가요? 어떻게 생각이 되죠? 내가 시험지 한 면이 없는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뭐 특별히 연결되는 것도 없었고 또 열심히 풀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시험지 한 면이 없었어요.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수험자 네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시험지 받을 때 문제면수 확인하라 그랬지 않느냐. 다음에 인쇄 상태 확인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 2번이에요. 이해되겠어요? 2번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또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지 잘못 받아서 시험 봤다? 그 잘못도 누가 있는 것이냐? 바로 수험자가 그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자, 필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험자 인적사항하고요. 인적사항을 적을 때는 여기다 적겠죠. 다음에 답안지에다 답안을 작성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필기구는 한 가지만 써야 됩니다. 한 가지만 써야 돼요. 여기 읽어보면 흑색 또는 청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하되, 그러니까 검정색이나 파란색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한 가지 색을 쓰란 이야기죠. 검정색으로 쓰다가 파란색으로 바꿨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볼펜에 잉크가 떨어져서 내가 부득이하게 파란색밖에 없었으니까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동일한 흑색이면 흑색, 청색이면 청색, 동일한 필기구를, 한 가지 색의 필기구를 사용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색을 제외한 다른 색깔 안 돼요. 연필류 안 돼요. 또 두 가지 이상 색을 혼용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문항, 두 가지 이상을 혼용한 문항이나 또 연필을 사용한 문항, 또 유색 필기구를 사용한 문항, 빨간색을 썼다든지 연필로 써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볼펜으로 썼는데 연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연필 쓴 게 다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그 문항은
0점 처리한다는 거죠.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3번에다 적어놨냐면 과거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과거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채점위원을 위탁을 합니다. 채점위원이 위탁을 받아서 채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채점, 나 요번에 채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는데 수험자하고 미리 이야기를 한 거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수험자가 이게 답안지를 쓰다가 연필로 쓰겠어요?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또 빈 여백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놔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모의를 해가지고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채점자가 시험지를 보고, 아, 얘는 나하고 이야기한 사람이야. 몇 번 문제 건너뛰고 뭐 연필로 쓰고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거를 지우개로 쓴 거, 연필로 쓴 것은 지우개로 열심히 지워주고 또 안 적은 부분은 열심히 써주고 그러면서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채점자가 부정한 채점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한 채점을 하려면 필체가 달라져야 될 거고요. 또 필기구도 색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은 청색이나 흑색 필기구를 쓰지 못합니다. 채점하는 사람은 적색을 쓰겠죠.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색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흑색으로 쓰다가 청색으로 썼다라고 얘기하면 흑색은 수험자가 쓰고 청색은 채점자가 써가지고 이 사람을 점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정의 채점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필로 썼는데 다시 그 위에 볼펜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채점자가 연필로 쓴 걸 지우고 볼펜으로 대신 써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처럼 3번의 조항을 두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시 말해서 연필로 쓰다가 덜 지워진 게 있어요. 덜 지워진 게. 그럼 그 연필로 지워줄 거예요? 지우개로 연필 자국을 지워줄 거예요? 채점하는 사람이? 오해받으려고? 그러면 다 맞았는데 연필로 쓴 자국이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맞게 해줄까요? 오해받으려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성명하고 수험번호하고 감독관 확인을 하고 해서 다 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채점할 때는 요거를 안 보이도록 철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봉인을 해버려요.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채점을 한다는 이야기죠. 시험지를 채점자가 누구 시험지인지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가리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4번 항에 보면은 문제와 관련 없는 낙서가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특이한 기록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지 받자마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외워요.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지 받으면 잊어먹을까봐. 왜? 급하게 외웠으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여백에다 막 적어놔요. 잊어먹을까봐. 지금 막 숫자 외웠거든요. 예를 들면 전선의 굵기를 막 외웠는데 잊어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빈 여백에다 쭈르륵 적어놨어. 이러면 그거는 특이사항이에요. 그거는 곧 뭐로 보는 거죠? 부정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란, 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답안지 밑에 여기 연습하는 란이 있거든요. 이때는 여기는 뭐 어떤 낙서를 해도 관계없어요. 연필로 써도 되고 빨간색으로 써도 되고 여기는 어떤 걸 해도 관계없어요. 여기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막 적어놔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다 적어놓으면 뭐로 본다?
특이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의 목적으로 특이한 표식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문항을 0점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지 문제 풀면서 1번 문제 별표 쳐놓고 2번 문제 별표 쳐놓고 3번 문제는 동그라미 해놓고 4번 문제는 동그라미 해놓고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1번에 동그라미, 문제 2번에 동그라미 뭐 이런 식의 요거는 내가 이따 풀어봐야지. 요거는 이따 풀어봐야지. 이런 것은 뭐로 보는 거야? 부정행위의 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답안을 정정한단 말이에요. 정정할 때는 두 줄로 그어요. 그리고 다시 쓰면 돼요.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을 두 줄 긋고 다시 쓰면 돼요. 단 수정 테이프를 쓴다든지 수정액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안 돼요. 수정 테이프를 쓰거나 수정액을 쓰면 0점 처리합니다. 해당 문항은 0점 처리돼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틀린 부분은 두 줄 긋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답이 있어야 돼요. 계산 과정과 답란에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답이 맞았는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또는 답은 맞았는데 계산 과정이 없는 경우는 0점 처리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연습란에다가 계산 다 하고 답만 딱 적었어요. 그러면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거꾸로 계산 과정은 맞았는데 답이 틀렸다. 맞게 해줄까요? 틀리게 해줄까요? 부분 점수 그런 거 줄까요? 계산 과정은 맞았는데 답이 틀렸다. 부분 점수 없어요. 0점이에요. 답이 틀린 것은 아예 틀린 걸로 보는 거예요. 답이 틀렸는데 어떻게 그걸 답을 맞다고 줄 수 있겠어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실전처럼 연습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실전처럼 연습할 때는 계산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고 답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계산 과정이라고 쓰고 답을 적고 끝에 또 꼭 답이라고 쓰고 또 답을 적어주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연습이 필요한 경우는 연습란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연습란은 채점 대상이 아니다. 7번째 얘기 볼까요? 7번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산 문제 최종 결과의 답에서 소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소수 몇째 자리까지 구한다고? 4, 4, 5, 6이죠. 반올림이죠. 두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예요. 셋째 자리까지 적으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셋째 자리까지 적으면 0점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소수 한 자리 더 적는데 왜 0점 처리합니까? 이렇게 야박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유의사항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는 것 중에 시험 보고 나면 복원하고 답안지 맞춰보잖아요. 그때 소수 처리 잘못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소수 끝자리 하나 틀렸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시험 볼 때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둘째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0점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둘째 자리까지 구하든 첫째 자리까지 구하든 관계없겠죠. 다 맞게 해주겠죠. 이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문제 특성상 두째 자리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더 구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 특성상.
예를 들면 역류를 구하라. 그러면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94가 되겠죠. 그럼 94%야. 그렇지만 역률의 단위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퍼센트의 소수 두째 자리까지 구하면 94.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으로 구하면 0.9425가 되겠죠. 그렇게 특별하게 요구되는 문제가 있어요. 특별하게 요구되는 문제, 개별 문제, 소수 처리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 또 문제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서 정수로 표시하는 문제도 있고 또 소수가 길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CTB 구하잖아요. CTB. 그렇죠? 전격을 선정하잖아요. 근데 CTB를 갖다가 14.5 대 5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정수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문제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나 또 문제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 어떤 문제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첫째 자리까지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올림한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15.10 15.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답이 15.10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것은 첫 번째 유효 숫자까지만 쓰라는 얘기죠. 15.1이 답이 되는 거예요. 반올림한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유효 숫자까지 기재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소수 처리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시험지 받을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그래요?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종 결과에서.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꼭 두째 자리까지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정에서 소수가 발생했는데 싹둑 잘라가지고 소수 없애버리고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아니고 과정에는 소수 두째 자리까지 끊지 않고 쭉 계산해도 되고 최종 결과에서 과정에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끊어도 돼요. 그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아니 두째 자리 끊지 않고 뭐 쭉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구해도 되고, 그러나 그 과정에 맞고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문제에서 요구하거나 문제 성격에 맞거나 또는 별다른 성격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정에서 최종 결과 값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최종 결과 값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최종 결과 값에서 소수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자, 그 다음 단위 문제도 얘도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답의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는 단위가 없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문제가 요번에도 나왔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답이 뭐가 돼요?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문제에서 뭘로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답을 적을 때는 640만 적어도 정답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640 암페어 아워 해도 정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시험 본 분 중에 640A라고 적었어요. A. 그러면 이걸 맞게 해줘야 되나요? 틀리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거 두 개는 맞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암페어 아워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답을 할 때 뭐로 해야 돼요? 암페어 아워로 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암페어로 답을 했어요. 맞게 할까요? 틀리게 할까요? 맞게 할까요? 틀리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채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틀린 거죠? 이거 답이 안 돼요. 암페어 아워는
축전지의 용량의 단위고요. 암페어는 전류입니다. 전류입니다. 축전지 용량을 물어봤는데 전류로 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안 쓰니만 못한 거죠. 잘못 쓴 것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단위를 쓸 때는 단위를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이 질문을 하니까 다른 데다 이분이 막 궁금했나 봐. 그래서 여기저기 막 물어보는 거야. 본인이 틀리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물어봐서 좀 좋은 얘기, 내가, 괜찮아. 그 얘기, 충분히 답으로 인정해줘. 640이 맞는데 뭐, 그리고 뭐, 그러면서 본인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모 학원에서는, 또 모 인강에서는 이렇게 답을 했대요. 여기가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단위는 채점 대상이 아니어서, 여기에 무엇을 적더라도 관계없고 앞에 640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채점이 된다면 한 마이너스 1점 정도 될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렇게 채점 절대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 1점,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의 채점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린 것은 안 됩니다. 자, 단위를 적을 때 괄호를 쓸 때는 대괄호가 단위의 원칙이죠. 원칙적으로는 대괄호입니다. 그래서 대괄호 쓰는 거 연습을 하세요. 그런데 채점할 때는 640 소괄호에 채점해도 그냥 봐줘요. 640 괄호 안 치고 해도 그냥 봐줘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봐준 거예요. 봐준 거예요. 어느 거로 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봐준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은 단위를 적을 때는 원칙은 뭐죠? 그렇죠. 대괄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대괄호를 가지고 하는 연습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규정에 맞게 강의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바쁘니까 그냥 소괄호 치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괄호로 연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단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번에 산업기사 문제인가요? 절연저항 쓰는 문제가 있어요. 답이 0.3 메가오음이죠. 대괄호 안 쳤어요. 괜찮아요. 인정해줘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괄호 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 주기를 0.3 메가오음으로 쓰면 어떨까요? 대문자를 뭐로 썼어요? 소문자로 쓴 거예요. 대문자를 뭐로 썼다? 소문자로 썼다. 그러면 맞게 해줄까요? 틀리게 해줄까요? 자, 채점하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메가라고 인식을 할까요? 밀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메가라고 인식할까요? 밀이라고 인식할까요? 밀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 0.3 메가옴은 맞지만 0.3 밀리오음은 틀린 거예요. 단위는 그만큼 대소문자도 구분을 해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자, 잘 보세요. 밀리암페어 다르죠? 밀리암페어. 그렇죠? 암페어 다르죠? 자, 킬로암페어 다르죠? 킬로는 소문자예요. 메가는 대문자죠. 다르죠?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같은 암페어래도 암페어는 메가암페어 하니까 좀 몰라? 그럼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다르게 볼트로 해볼까요? 밀리볼트, 볼트, 킬로볼트, 메가볼트. 그래도 좀 이게 메가볼트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다 다르지요? 같은 게 아니에요.
요 앞에 첨두어가 무엇이 들어가느냐, 대문자냐, 소문자냐는 어마어마한 승수 차이가 있어요. 단위를 쓸 때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밀리암페어냐, 이거 메가암페어냐, 이거 다른 것처럼 밀리오음이냐, 메가오음이냐 다른 것처럼 암페아워냐, 암페아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잘 알아야 우리 답안지를 잘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이 된다. 근데 문제지에 단위가 있으면 그건 괜찮다. 그 얘기죠.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지수 5가지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5가지를 썼을 때에 내가 10가지를 썼어요. 그러면 6번째부터는 채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지수, 항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에는 답란의 기재순으로 요구한 가지수까지만 채점하고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만 채점하고 그 다음 거 잘 봐요. 한 항에 여러 가지가 기재되더라도 한 항에 여러 가지가 기재되더라도 그러니까 한 항에 5가지 쓸 것을 한 항에 5가지를 다 한꺼번에 몰아놓아 버리면 그걸 한 가지로 본다는 얘기죠. 한 항에 여러 가지 다른 걸 쓰더라도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5가지 쓰면 5가지를 나눠 써야 돼요. 5가지를 나눠 써야 돼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한 항에 여러 가지가 기재되더라도 한 가지로 보고 그 중에 정답과 오답이 같이 있다면 그걸 뭘로 봐버려요? 오답으로 봐버려요. 오답으로 봐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똑같은 걸 2번, 3번 쓰면 그걸 답으로 인정해 줄까요? 똑같은 걸 2번, 3번. 그러니까 5가지 중에 똑같은 거를 2개를 썼어요. 약간 말만 바꿔서.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걸 2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죠?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고 그 한 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틀린 게 한 가지가 꼈어요. 틀린 게 한 가지가 꼈어요. 그럼 그거는 그 항 자체는 전부 다 뭐예요? 그 항 자체는 오답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답안 작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죠. 그 다음 거 볼까요? 한 문제에서 소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수 이것을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 부분 점수를 주겠다. 부분 배점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분 점수 줘요 안 줘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부분 점수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분 점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부분 점수 있어요. 웬만하면 있어요. 근데 부분 점수를 배점할 때 균등 배점을 할 거냐 차등 배점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채점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채점자는 채점 기준이 내려와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지가 있으면 채점 기준이 있어요. 이 문제는 채점 기준에 맞게 채점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채점 못해요. 채점 기준에 맞게 해야 돼요. 점수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채점자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채점 기준에 맞게. 그럼 그 채점 기준은 누가 만들어 놓느냐라고 하면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하는 사람이 거기다 기록을 해놔요. 한 문제에다가 이 문제는 출제 기준 어디에 어디 항목이다. 그걸 적게 돼 있어요. 시험지 출제 기준 양식에 보면 이 문제는 출제 기준의 몇 다시 몇 번 출제 기준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중하 어디에 속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배점 기준은 계산 문제니까 그게 소문항이 2개가 있으니까 배점 기준은 위에 것은 3점이고 밑에 것은 2점이다. 이렇게 적어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복수 정답은 요거까지 인정해준다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문제가 들어가고 정답, 예시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수 정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양식에 맞게 시험 문제를 작성해가지고 그 작성된 문제를
인력공단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인력공단은 그거에 맞게 채점도 하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채점 기준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부분 배점에 대한 이야기는 출제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제자는 문제를 시험지를 가지고 뭐 18문제가 나온다면 18문제를 모두 출제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의뢰를 해줘요. 출제자한테. 출제를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어요.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사 시험 문제, 실기 시험 문제 출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작성해서 손으로 쓰고 그 다음 그거를 갖다가 뭐 타이핑을 하시는지 뭐 붙이든지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 양식에 맞게 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봉투를 줘요. 그럼 봉투 안에 보면 이미 양식이 있고 시험지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작성해서 반송을 해주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항시 이루어져요. 시험 보는 거하고 관계없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항시 인력풀에서 요청하고 받고 해서 중복되는 문제 걸러내고 불필요한 문제 걸러내고 하면서 이 검토를 해서 문제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문제은행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그 문제은행에 들어간 문제를 컴퓨터가 출제 기준, 그러니까 난이도를 설정해놔요. 컴퓨터에다가 난이도가 상 몇 프로, 중 몇 프로, 하 몇 프로, 출제 기준별로 나눠서 어느 거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 조건을 넣어주면 그 조건에 맞게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랜덤하게 문제를 빼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시험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출제자가 시험 문제 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점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배점이 얼마가 적용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니까요. 또 균등 배점일 수도 있고 차등 배점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몇 점이 주어질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배점 기준도 난이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출제자가 선정해 놓은 대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배점은 준다. 몇 점이 되어질 줄은 알 수 없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계산 문제는 배점을 조금 더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써라는 것은 5점짜리면 1점씩 주기도 하고요. 5가지 써라 하는 것 중에서 5개 다 맞으면 5점, 다음에 1개 틀리면 3점, 2개 이상 틀리면 0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채점 기준을 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높다 낮다 쓰는 거 이거 있었죠? 이건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만약에 하나당 1점씩이라고 보면 요게 답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높다? 크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높다 그 다 높다를 쓰면 2개는 건지네. 다 높다를 쓰면 그럼 최소한 2점은 맞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중에서. 그렇게는 채점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 같으면은요.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를 확인을 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지 골라가지고 그냥 작다 해도 1점 걷고 높다 해도 2점 건지고 크다 해도 2점 건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채점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 맞으면 점수 다 주고요. 하나 틀리면 점수의 절반 정도 주고요. 2개 이상 틀리면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0점 처리하고요. 이거는 누가 하느냐? 출제자가 이미 다 설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계속 적어도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부분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항상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 이런 걸로 시험을 치른 것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국가기술 자격 검정을 응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요 부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요 부분. 그래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지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시험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여러분한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수험자의 유의사항의 미준수로 인한 채점상의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험자 유의사항은 시험지 1면에 제시되고 있으니까 이 1면에 대해서 나온 수험자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시험 보러 가서 바로 이걸 봐서 내가 답안지 쓸 때 이 부분이 바로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평상시에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연습.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해주면 시험 보러 갔을 때 이게 안 돼요. 연습을. 그래서 실전 연습이라고, 실전 학습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었어요. 실전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곧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답안지 쓸 때 연습장 꺼내놓고 낙서하듯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이 안 돼요. 낙서하듯이 마구마구 갈겨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시험 보듯이 시험지에 문제 나왔을 때에 실제 시험 보듯이 그렇게 작성을 해줘야 실제 시험 보듯이 작성을 해줘야 걔가 연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답안 작성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